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특별한 이야기의 제목은 19살 소녀, 85세 노인과 결혼하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 온몸이 마비되는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는데, 입니다. 여러분, 19살의 어린 소녀가 85세 노인과의 결혼을 스스로 결심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강요에 의한 결혼이었을까요? 혹은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가슴 아픈 비밀 때문이었을까요? 신혼 첫날 밤, 그녀는 온몸이 마비될 듯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귀를 기울여 주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19살 소녀가 85세 노인과 자의로 결혼했다고 말한다면 분명 돈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감정 없는 거래, 젊음을 파는 계약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만약 그 소녀가 신혼 첫날 밤 온몸이 마비되는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그래도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보이실까요? 제 이름은 하늘입니다. 이제 30이 넘었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막 19살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것만 같았던 시간, 제가 믿었던 모든 가치가 뒤틀리고 무너져 내렸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에는 제 남편 김진혁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강원도의 작은 강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이 일상이었고 탈출을 꿈꾸는 것조차 돈 문제 앞에 번번이 좌절되는 그런 곳이었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늘 병을 앓으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막노동, 식당일, 판매, 아르바이트 등 어머니의 약값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지인인 박 여사님이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제 몸에 갑서치를 매기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요. 그리고는 어머니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으셨죠. 네가 결혼을 한다고 정말 그 노인과 결혼하겠다는 말이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 여사님은 그 전에 이미 저를 따로 만났었습니다. 그녀는 김진혁 회장님이 서울에 대저택을 여러 채 가진 대부호이며 아내가 죽은 지 오래되었고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살아 자신을 돌봐줄 젊은 아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와 결혼한다면 그가 죽은 뒤 몇 년 안에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의 병원비는 물론 서울의 큰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치 두 개의 거센 물살 사이에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쪽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었고 다른 한쪽은 모멸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를 토하듯 기침하며 창백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자 저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훗날 제가 후회해야 할지 아니면 운명에 감사해야 할지 모를 그런 끄덕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빠르고 간단했지만 호화롭게 치러졌습니다. 김 회장님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늙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85세의 나이에도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고 그 눈은 상대방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낯설고 거대한 침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황금빛을 쏟아냈지만 제 심장의 통증을 가라앉히는 못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이 건네준 얇고 새빨간 슬립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굴욕적인 밤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창가 의자에 앉아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름이 하늘이라고 했지. 무서워하지 마라. 앞으로 네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손대지 않으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편히 자거라. 오늘 밤엔 내가 할 일이 좀 있다. 하지만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지 알고 싶다면 새벽 3시 정각에 침대 밑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거라. 저는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침대 밑에 있는 상자라니. 김 회장님은 방을 나갔고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솟구쳤습니다. 시계가 2시 55분을 가리키자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침대 아래로 손을 뻗자 정말로 작은 상자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누렇게 변색된 서류 복사본들, 그리고 제 이름이 새겨진 은팔찌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왜 제 이름이 새겨진 팔찌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그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들은 유치원 시절부터 초등학생 때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찍은 증명사진까지 전부 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을 뛰쳐나가 대저택 안을 헤매며 김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거실에서 차갑게 식은 찻잔을 들고 앉아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절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본 거예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3살 때 널 젊은 앞에서 데려온 사람이니까.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김 회장님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살 젊은 아빠. 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을까요?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엄마는 제가 친딸이라고 하셨어요. 김 회장님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다란 원목 장식장으로 다가가 낡은 수첩 한 권과 누렇게 바랜 낡은 출생신고서를 꺼냈습니다. 그는 떨리는 늙은 손으로 그것들을 제게 건넸습니다. 내 본명은 김하늘이 맞지만 그건 낳아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란다. 네가 3살 되던 해 내가 경기도 양평에 작은 절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었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 절문 앞에 얇은 담요에 쌓인 채버려진 아기가 목이 쉬도록 울고 있었지. 그 옆에는 이 은팔찌와 손으로 쓴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단다. 그가 낡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착한 분이 거두어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아이 이름은 지연, 생년월일은 5월 5일. 저는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그 생일은 제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은팔찌는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제게 채워주시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유품이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따뜻한 실내였지만 온몸이 얼어붙는 듯 추웠습니다. 그럼 저희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었던 건가요? 김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절에서 널 데려와 키우셨지. 하지만 네가 상처받을까봐 한 번도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던 게다. 자식이 없던 그분은 모든 사랑을 다해 널 키우셨지. 그리고 내가 바로 그분에게 그 아이의 존재를 알려준 사람이란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혼란스러웠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갓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제 사진은 모두 걷고 웃을 수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기일 땐 너무 가난해서 사진 한 장 찍을 여유가 없었단다. 저는 흐느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절 찾으신 거죠? 왜 저와 결혼하신 거예요? 왜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이런 혼란과 악몽 속에 살게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김 회장님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마치 얇은 안개가 낀 것처럼요. 그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았다. 젊었을 땐 가난해서 너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지. 그저 그 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 잘 자라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널 키워준 어머니가 힘들게 사는 것을 알게 된 후 나는 박 여사를 통해 남몰래 도움을 주었다. 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이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 것 기억나니? 그게 나였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어떤 독지가의 도움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게 그였다니. 하지만 그런데 왜 결혼이었죠? 왜 저를 손녀나 양딸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헤집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낡은 상자에서 기억의 실타래를 하나씩 뽑아내는 것처럼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였다. 너는 너무 어리고 내 어머니는 오래 버티지 못할 상황이었지. 만약 너를 양딸로 들였다면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내 친척들이 재산을 노리고 널 쫓아냈을 게다. 하지만 내가 너와 법적으로 결혼하면 너는 내 모든 것을 상속받을 합법적인 아내가 되는 거지. 내가 죽은 뒤에는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게 된다. 나는 네가 아내로서의 삶을 살길 바란 거 아니다. 그저 내가 안전하고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랐을 뿐이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주 기묘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차올랐습니다. 증오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비밀 속에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호한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요한 황금빛 조명 아래 김 회장님을 홀로 남겨두고 침대에 누워 은팔찌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거대한 공허함이 점점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를, 그리고 제 자신과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커다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방은 어젯밤과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늙은 남자와 결혼한 철없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에 순응하기만 하는 불쌍한 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껏 알지 못했던 비밀의 어두운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는 또 다른 누군가였습니다. 가볍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뜨거운 죽이 담긴 쟁반을 든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하늘아, 뭐라도 좀 먹으렴. 어젯밤 한숨도 못 잤겠구나.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여인이 지난 수년간 저와 감춰진 진실 사이를 조용히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까요?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그녀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이 결혼에 동의한 제 자신일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아주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죠? 그분이 절절해서 데려온 사람이라는 걸요. 박 여사님은 의자에 앉으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알고 있었지. 그애 내 양어머니를 절에 데려간 사람이 바로 나였으니까. 네가 문 앞에서 떨고 있는 걸 봤을 때 이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단다. 내 양어머니는 가난했지만
착한 사람이었기에 내가 중매를 섰지. 하지만 김 회장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줄은 몰랐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결혼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돈을 탐냈다고 생각하겠죠. 이제 누구의 눈을 마주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에요. 박 여사님은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탓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잊지 마라. 모두가 네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려고 노력했다는 걸. 만약 그분이 너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누가 이 집을 내 명의로 해주었을까? 너 혼자서 그분이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며 재산을 노리는 저 탐욕스러운 조카들을 상대할 수 있었겠니?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숨겨져 왔다는 느낌은 여전히 심장에 밝힌 가시처럼 아팠습니다. 점심때쯤 김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곳, 그가 온종일 일하며 낡은 책과 서류, 그리고 젊은 시절의 사진들로 가득 채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아, 할 말이 있다.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여기에 남을지 떠날지 결정하거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서류 파일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목록이다. 제주도 땅, 평창동 저택, 은행 계좌, 주식, 그리고 친구와 함께 투자한 작은 회사까지. 모든 서류는 이미 내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해 두었다. 서명만 하면 끝난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서명, 인감, 확인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저는 이렇게 많은 게 필요 없어요. 돈 때문에 회장님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김 회장님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혹시 죽음을 앞둔 사람의 약속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편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난 말기다.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의사는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내 걱정은 하지 않는다. 내가 걱정하는 건 내가 갑자기 죽었을 때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게 될까 봐서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내가 다른 힘없는 여자들처럼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결국 그는 저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기이한 행동은 결국 조용한 죽음을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들을 저한테 숨기신 거예요? 그는 일어나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앙상했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진작 말했다면 네가 도망쳤을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네가 머물러 주길 바랐다. 적어도 내가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나는 긴 세월을 돈과 계산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르니 가족이 그립더구나. 서류상일지라도 나를 남편이라 불러줄 사람이. 저는 책상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한 사람의 인생이 조용히 제 어깨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19살의 어리숙한 소녀가 85세 노인의 낡고 지친 세계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발코니에 나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제 마음속에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별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희망일까요? 연민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밤부터 저는 이곳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 속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저택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늙은 남자와 결혼하고 이제는 막대한 재산을 짊어지게 된 젊은 신부. 그런 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저를 둘러싼 눈빛과 소문, 보이지 않는 비난들이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김 회장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택 뒤편의 작은 방을 개조해 아늑한 서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방에는 책장과 낡은 피아노, 그리고 장미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방이 완성되자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여기로 숨거라. 이곳은 너만의 세상이다. 나를 포함해 아무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다. 란, 그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황금 세 장 같은 집에서 제게 자유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 후로 저는 저녁마다 그 방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음악을 듣기도 하고 정원의 장미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점차 저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기이한 방향으로 꺾였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오후 제가 막 책을 내려놓았을 때 박 여사님이 창백한 얼굴로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하늘아, 김 회장님이 서재에서 쓰러지셨어. 어서 의사를 불러. 저는 책을 의자에 내던지고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서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마시다만 오렌지 주스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금방 도착했습니다. 수액을 놓고 검사를 마친 후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간 기능이 거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지금까지 버티신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심한 간부전이 오면 저는 눈물을 삼키며 억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의사를 배웅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김 회장님은 깨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또 너를 걱정시켰구나.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회장님은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절 버리시면 안 돼요. 적어도 지금은 아니에요. 그는 손을 들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울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진짜 가족처럼 그를 돌봤습니다. 직접 죽을 쑤어 떠먹여드리고 신문을 읽어드리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하늘아, 만약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너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을 텐데 하지만 시간은 누구도 되돌려주지 않는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조용히 안아드렸습니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남자는 이제 제가 알던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해치지도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바란 유일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곁을 지켜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졌던 아이였던 저는 이제 젊은 앞에서 저를 주워들었던 그 남자 곁에 머물며 보이지 않는 빚을 갚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택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원을 가꾸고 가구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그의 젊은 시절 초상화를 다시 그리게 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기억들로 남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책장을 닦다가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경제 서적들 뒤편에 숨겨져 있던 가죽 표지가 닳고 종이가 누렇게 변한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 아이를 젊은 앞에서 만난 날, 아이는 계속 울었고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 아이의 눈이 그 사람을 너무나 닮았다. 아이를 절에 맡기고 왔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혹시 내 아이가 아닐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음 장들을 넘기자 한 줄 한 줄 적힌 글자들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의 친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자, 그의 첫사랑이 말 한마디 없이 떠나며 뱃속에 있던 아이를 함께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우연히 버려진 저를 보았고 제가 바로 그 잃어버린 핏줄이라는 강한 예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머릿속이 아찔했습니다. 설마 내가 그의 친딸이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김 회장님의 의심과 애틋함이 담긴 글자들이 저를 서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의 친딸이라고. 그렇다면 나와 그의 관계는 서류상 명백한 부부라는 이 관계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저는 넉나간 사람처럼 저택 안을 헤맸습니다. 이제는 벽 하나, 가구 하나까지도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 한마디, 다정한 행동 하나, 고뇌의 찬 눈빛 하나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에 대한 아버지의 죄책감.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머릿속의 모든 생각을 떨쳐내려는 듯. 하지만 잊으려 할수록 질문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그의 딸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일기장을 들고 그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안락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그의 주름진 뺨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꿈을 꾸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맞은편에 앉아 잠시 후 그가 눈을 떴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친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죠? 그는 멈칫했습니다. 천년 같은 침묵이 흐른 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 그저 예감이었지. 너는 내 어머니, 그 사람을 너무나 닮았다. 눈매부터 걸음걸이, 웃는 방식까지. 젊은 앞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왜 유전자 검사를 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처음부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두려웠기 때문이다. 만약 네가 정말 내 딸이라면 친아버지가 딸을 아내로 맞았다는 사실을 네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너를 지키는 길을 택했다. 남편이라는 신분으로 너를 곁에 두되 결코 내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억눌려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미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얼마나 상상도 못할 일인지 아세요? 만약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은 없지 않느냐 생각해보렴. 내가 한 번이라도 남편처럼 행동한 적이 있었니? 내 몸에 손이라도 댄 적이 있었어? 나는 그저 내 곁에서 네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다. 가난과 병 속에서 네가 쓰러져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대신에 저는 그가 한계를 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저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딸을 곁에 두기 위해 남편 행세를 해야만 했던 아버지라니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제 친어머니는 정말 누구신가요? 김 회장님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름은 수진이다. 대학 시절 나와 함께 공부했지. 우리는 깊이 사랑했지만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유로 우리 집안에서 반대했다. 한 번은 크게 다툰 후에 그녀가 떠나버렸어. 몇 년 후 다시 찾아 나섰지만 흔적도 없었지. 너를 보기 전까지는.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제 눈과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따뜻한 감정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녀가 섬뜩할 정도로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일어나 문으로 향하자 등 뒤에서 김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아, 만약 네가 검사를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응하겠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단 한 가지만은 바라겠다. 나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저는 돌아보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앉아 수진이라는 여인의 사진을 끌어안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그의 딸이라면 나는 누구인가? 딸인가? 미망인인가? 희생자인가? 아니면 가장 사랑받은 사람인가? 밤이 깊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내일 병원에 갈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과가 두려웠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저는 제 심장의 일부를 잃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막 그친 뒤라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박 여사님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이 진실을 찾아 나서는 결정에 그 누구도 끼어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법적인 아버지가 아닌 고령의 남성과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는 제 요청에 다소 놀란 눈치였습니다. 저는 낡은 사진 몇 장과 김 회장님이 미리 남겨둔 머리카락 샘플을 제출하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의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감각 없는 다리로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희망을 가져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김 회장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다 알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듯이.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우리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하게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파도가 계속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박 여사님이 제게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김 회장님께서 전해주라고 하셨다. 언젠가 네가 아주 혼란스러울 때 이 상자를 열어보라고. 하지만 정말 준비가 되었을 때만 열어보라고 하셨어. 저는 상자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방으로 가져와 책상 위에 두고 오후 내내 열어보지 못한 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물건 몇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손편지 한 통, 어머니의 다른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먼저 펼쳤습니다. 하늘아,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진실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는 뜻이겠지. 내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후회는 내 어머니를 잃고 네가 사랑 없이 결핍 속에서 자라게 한 것이다. 수백 번이고 너를 되찾아 모든 것을 말하려 했지만 막상 입을 열려고 할 때마다 두려웠다. 네가 나를 경멸할까봐, 네가 고통스러워할까봐, 네가 가진 그 위태로운 삶을 깨뜨릴까봐 나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 네가 나를 용서한다면 이것만은 믿어다오. 내가 한 모든 일 중에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곁에 머물러 주어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의 글씨는 힘이 있었지만 여러 곳에서 가늘게 떨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병세가 그를 점점 약하게 만들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남은 작은 수첩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집에 온 날부터 그가 쓴 일기였습니다. 하루하루 제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웃고 말했는지, 무슨 책을 읽었는지 같은 사소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부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하늘이가 웃었다. 그 웃음이 젊은 시절 수진과 똑같았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아이가 나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그 짧은 단어가 이토록 나를 감동시킬 줄은 몰랐다. 언젠가 아이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준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성애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엿새 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늘 그랬듯 그의 곁에 앉아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듣고 있었고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앙상한 손가락에서 점점 온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서우세요? 제가 작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저 네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만약 정말 제 아버지시라면 저는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이미 행복했어요.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고 마른 입술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결과가 담긴 봉투를 건네줄 때 저는 의자를 붙잡아야 할 정도로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8%.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충격이 아니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맞았고 그도 맞았던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에 들어섰을 때 김 회장님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잠을 자듯 평온한 얼굴이었고 손은 늘 쓰던 작은 수첩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쓰러져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는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흐린 아침에 치러졌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바람이 세차게 불어 음울한 하늘을 찢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영정 옆에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멀리 살던 친척들이 나타났습니다. 몇몇은 재산을 탐색하러 온 듯했고 몇몇은 85세 노인에게 그토록 젊은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이해도 원하지 않았고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장래 내내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은 박 여사님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어머니처럼 제 손을 잡고 모든 절차를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재단 앞에 그녀와 저만 남았을 때 저는 마침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 번 더 부르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위해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박 여사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그분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 주었단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평생 단 한 번이라도 가족의 정을 느끼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단다. 김 회장님은 마지막 날들을 너와 함께 보냈으니 복을 받으신 게지. 아이, 저는 어린아이처럼 그녀에게 안겨 울었습니다. 수년간 가난 속에서 저는 강인해지는 법을 익혔고 스스로에게 약한 모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진짜 아버지를 찾았다고 생각한 순간 그가 떠나버리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저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차향기, 서재의 낡은 종이 냄새, 아침마다 앉아 계시던 현관의 장미 향기까지 저는 액자 하나하나를 닦고
옷가지를 개키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법적인 아내이자 그가 미처 세상에 알리지 못한 친딸인 제게 상속되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은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필요했던 유일한 것은 그와 조금 더 함께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해외에 살던 아버지의 외가 쪽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와 서류 그리고 차가운 눈빛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이 있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19살짜리가 85세 노인과 결혼하다니 세상의 웃음거리 아니오? 저는 저택문 앞에 서서 유언장 사본을 손에 쥐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진혁 회장님의 합법적인 아내이자 그분의 친딸입니다.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서도 있습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제 변호사와 이야기하십시오. 50대 정도로 보이는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제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친딸, 누가 증명하는데? 유전자 검사서 따위는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집안 재산을 넘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평정심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당당하게 살되 오만하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아닌 지혜로 자신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하고 모든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2년 전에 공증받은 유언장, 국립병원에서 발급된 유전자 검사 결과서, 그리고 합법적인 혼인 증명서까지. 논쟁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협박하고 불륜녀라 비난하고 꽃뱀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굳은 얼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법도 진실도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리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지만 제가 만만한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나무 사이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나무 의자에 앉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아무도 아버지의 사랑과 명예를 짓밟지 못하게 했어요. 바람 한 줄기가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린 시절처럼 저를 다독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천천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도 분란도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장미 정원을 돌보고 아버지께 향을 올리고 그가 남긴 일기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글자들은 이제 막 만났다가 서둘러 떠나버린 아버지와 저를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자문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의 청혼을 거절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저는 아마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는 소녀로 아픈 어머니를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며 평생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고통과 오해를 거쳐 마침내 이해의 길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발신인 없는 손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종이는 반듯하게 접혀 있었고 글씨는 서툴고 급하게 쓴 듯했습니다.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김진혁이 너에게 숨긴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안다. 서류 몇 장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일 오전 10시 종로 모퉁이 카페에서 만나자. 오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저는 편지를 움켜쥐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손편지를 보낸단 말인가. 그리고 아버지가 제게 숨긴 비밀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다음 날 아침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에 나갔습니다. 한적한 카페에는 몇몇 손님만 흩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기다렸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색 셔츠를 입고
머리는 희끗했지만 눈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작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이 하늘씨군. 나는 광수라고 하오. 김진혁의 젊은 시절 친구지. 협박하러 온 게 아니오. 그 친구가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것들이 있지만 나는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왔소.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김 회장님 옆에 서 있는 슬픈 눈빛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친어머니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수진이, 당신 어머니는 원래 내 연인이었소. 김진혁이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결혼했을 거요. 그때 그 친구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었지. 그녀는 떠났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김진혁과 함께 떠난 게 아니라 혼자서 떠났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는? 광수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내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요. 하지만 당신은 김진혁의 친딸이 아닐 가능성이 있소.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의심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사진을 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검사 결과가 있어요. 알고 있소. 하지만 검사는 틀릴 수도 혹은 조작될 수도 있소. 김진혁이 왜 죽기 직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오? 그가 진실을 알았을지 아니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 했을지 생각해 본 적 있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믿음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만약 광수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 아버지는 김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감사 인사를 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숫자들을 온전히 믿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찾아가 예비 샘플로 재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의사는 놀랐지만 동의해 주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김 회장님이 아버지가 아니기를 두려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의 상실을 감당할 힘이 제게 남아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흘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유전자 샘플은 저와 김 회장님 사이에 혈연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거나 혹은 적어도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딸로 받아들이고 돌보고 사랑하고 심지어 평생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에게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향을 올렸습니다. 틀린 결과지와 맞는 결과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제단 앞에 오랫동안 무릎 꿇고 앉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의심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친아버지 이상으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누구의 딸이든 아버지는 영원히 제 아버지세요. 진실을 알게 된 지 일주일 후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침묵과 모호함 속에서 제 정체성을 찾아 헤맸던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다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양어머니는 이제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대나무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계신 어머니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한때 빛나던 눈은 저녁 무렵에 향 연기처럼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하늘아, 돌아왔구나. 엄마는 내 마지막 모습을 못 볼까봐 무서웠다.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가졌던 모든 과거를 끌어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가난했던 시절의 죽 한 그릇 열이 펄펄
끓던 밤저를 지켜주시던 그 모든 것은 진짜였습니다. 핏줄은 반드시 혈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회장님에 대해 그의 죽음과 유언,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광수 씨가 가져왔던 편지까지. 어머니는 한참을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엄마는 네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단다. 어떤 사람이 너를 절에 데려다 놓았고 내가 마침 예불을 드리러 갔다가 거기 누워있는 너를 봤지. 내 눈이 먼저 세상을 떠난 내 사촌 언니를 꼭 닮아서 차마 너를 두고 올 수가 없었어. 사람들이 내 친엄마가 너를 버렸다고 하더구나. 자세한 건 모른다. 다만 너를 품에 안은 날부터 내 삶에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만은 알았지. 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제가 누구든 엄마는 제게 평생 첫사랑을 주신 분이라는 걸요. 저는 며칠간 고향에 머물며 어머니를 돌보고 어릴 적 돌아가신 양아버지께 향을 올렸습니다. 아침마다 연못가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를 낳아준 진짜 아버지, 그분은 어디선가 살아계실까? 제가 누구인지 알고는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늘아, 지금 바로 서울로 올라오너라.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다. 저는 즉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박 여사님은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이분이 너를 찾아왔었어. 이름이 광수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너를 만났던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구나. 어딘가 너를 많이 닮았어. 편지를 열자 구겨진 종이 위에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다면 내일 오후 3시 판교동 5번 골목 42, 7번지로 오너라. 아무도 데려오지 말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 삶 전체를 또 한 번 바꿀 만큼 중요한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이끼 낀 벽과 녹슨 철문의 낡은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60대 정도의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나무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맞지, 내가 내 아빠다. And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제 친아버지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떠났던, 저를 데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바로 그분이요. 내가 20년 동안 너를 찾았다. 김 회장님을 만나 그분이 너를 키웠다는 걸 알게 된 후에야 도움을 청할 수 있었지. 하지만 그는 내가 너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너무 위태로우니 더 이상 혼란을 주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두자고 했지.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 모든 일에서 대체 뭐였나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비겁했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거부할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김 회장님이 내가 진실을 알기 전에 먼저 떠날 줄은 몰랐다. 그가 너를 그토록 사랑할 줄도 몰랐지. 나는 평생 그에게 빚을 졌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다가가 그를 조용히 가볍게 안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제게는 평생 세 분의 아버지가 계셨으니까요. 저를 키워주신 분, 저를 사랑해주신 분,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분. 한 사람의 인생에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친아버지를 만난 후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주 아버지를 찾아가 젊은 시절의 이야기, 어머니가 떠난 이유, 저를 찾고 싶었지만 용기 내지 못했던 날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 핏줄을 나눈 두 낯선 사람 사이에 과거의 깊은 구멍들이 천천히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많은 의문이 남았지만 핏줄은 언제나 스스로 제 길을 찾아 돌아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님의 저택에는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집을 팔지도 새를 놓지도 크게 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재에 책 한 권, 벽에 액자 하나, 그가 앉았던 의자까지 모든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정원에 꽃을 더 심고 현관에 풍경을 달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아버지가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삶은 점차 평범한 리듬을 되찾았지만 저는 더 이상 19살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매일 밤 온라인으로 금융 수업을 들었으며 원격으로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친딸이든 아니든 평생을 모아 제게 모든 것을 주었던 한 아버지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초가을 아침 캐나다에서 소포 하나를 받았습니다. 김 회장님의 개인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아,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겠지.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나는 평온한 마음으로 떠났으니까. 서류 봉투 안에는 내가 10여 년 전에 세운 직업훈련원의 소유권이 들어있다. 오랜 친구에게 관리를 맡겼었는데 이제 그 친구도 은퇴할 때가 되었구나. 네가 그곳을 계속 지켜주었으면 한다. 그곳에는 과거의 너처럼 부모도 기댈 곳도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단다.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일부를 나 대신 그 아이들을 지키는 데 써주렴. 내가 내게 재산을 남긴 것은 내게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네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의 안식처로 만들 때 너는 진정으로 자격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만약 네가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저 세상에서도 웃을 수 있을 게다. 저는 편지를 들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는 저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던 것입니다. 단지 제가 풍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품위 있게 사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직업훈련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주인은 푸른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안에는 재봉, 자동차 수리, 요리를 가르치는 교실과 함께 수많은 아이들이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 이모 맞죠? 원장님한테 들었어요. 김진혁 할아버지를 대신할 사람이라고요. 이모도 할아버지처럼 재미있어요?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아주 잘해주셨는데 저는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는 할아버지만큼 이야기를 잘하지는 못해. 하지만 너희들 이야기를 매일 들어줄 수는 있어. 어때?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과거의 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길 잃고 외롭고 기댈 온길을 갈망하던 저를. 이제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그 온길을 전해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미처 끝내지 못한 이야기에 다음 장을 제가 쓸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김 회장님이 잠들어 계신 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흰 장미 한 다발을 들고 갔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앉아 꽃을 내려놓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친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을 용서했고 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훈련원에도 다녀왔어요. 그곳에는 옛날에 저와 같은 눈을 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제가 지켜줄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핏줄로 이어진 아버지는 아니지만 저를 가장 사랑해주신 아버지. 아버지가 불러주시던 그 이름에, 아버지의 딸이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자리에서 일어서자 저녁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풍경이 문득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는
슬픔이나 후회가 아닌 이어짐으로 끝을 맺습니다. 한때 버려졌던 고아 소녀는 넘치는 사랑 속에서 성장해 이제 다른 아이들을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핏줄이 아닌 온 마음으로 아버지가 되기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 영상을 공유하여 선한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그리고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사람의 정이 담긴 더 깊은 가족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